내 잘못은 포장하면서 남의 티끌은 가혹하게 물어뜯는 것이 인간이다. 쇼펜하워, 당신이 어제 누군가를 향해 혀를 찼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실수가 정말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이었기에 당신의 얼굴이 그렇게 일그러졌고 당신의 입에서 그렇게 차가운 말이 튀어나왔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주에 당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어떤 이름을 붙였습니까? 실수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르셨습니까? 혹시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일이라는 아주 편리한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습니까? 솔직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의 잘못에 분노했던 바로 그 주에 당신도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크든 작든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잘못에 당신이 붙인 이름은 같았습니까? 절대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의 잘못에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라는 이름을 붙였을 것이고 자기 잘못에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라는 이름을 붙였을 것입니다. 같은 무게의 돌인데 남의 돌은 바위처럼 크게 보이고 자기 돌은 조약돌처럼 작게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졌다면 그것은 이 질문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 정확하게 맞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워는 바로 이 지점을 꿰뚫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잘못에는 비단 옷을 입히고 남의 티끌에는 돋보기를 들이대는 존재라는 것을, 자기 허물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가 되고 남의 허물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냉정한 판사가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이것은 일부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량하다고 믿는 사람, 공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 남에게 베풀며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자신이 공정하다고 강하게 믿는 사람일수록 이 함정에 더 깊이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잣대가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의심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저울을 들고 있으면서 내 저울은 정확하다고 확신하는 사람만큼 위험한 판사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거울 앞에 서보려 합니다. 쇼펜하워가 들이민 이 거울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얼굴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 얼굴이 낯설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너무 익숙할까봐 두렵습니까? 사람이 실수를 저지르면 그 순간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성이 아닙니다. 후회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변명입니다. 그것도 아주 정교하고 아주 그럴듯하고 자기 자신조차 속일 만큼 완벽한 변명입니다. 이 변명은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숨을 쉬듯, 심장이 뛰듯 아무런 의지 없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인간의 뇌는 자기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마치 뜨거운 것에 손이 닿으면 생각하기도 전에 손을 움츠리듯 자기 잘못 앞에서 인간의 정신은 생각하기도 전에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정신이 자기 보존을 위해 설계해 놓은 자동 방어 시스템입니다. 직장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보고서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거래처에 보낸 견적서에 숫자가 하나 잘못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지적하는 순간 당신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그 데이터를 넘겨준 쪽에서 잘못된 수치를 줬습니다가 먼저 나옵니다. 혹은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가 나옵니다. 혹은 그 부분은 제 담당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맡게 된 것입니다가 나옵니다. 이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채 1초도 되지 않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아니, 실제로 뇌가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즉각적으로 튀어나옵니다. 당신이 그 말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당신의 입을 선택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변명들이 완전한 거짓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넘겨준 쪽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촉박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갑작스럽게 맡은 업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명들은 더욱 강력합니다. 완전한 거짓말은 양심에 걸리지만 반쯤 사실인 변명은 양심의 검문소를 무사히 통과합니다. 관씨는 그 변명을 하면서도 자신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를 조금도
훼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다만 그 사실의 한쪽 면만 말했을 뿐이고 자기 잘못이라는 다른 쪽 면은 슬쩍 가려두었을 뿐입니다. 동전의 앞면만 보여주고 뒷면은 주머니 속에 감춘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실의 절반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의 절반은 온전한 거짓말보다 더 교묘합니다.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판사가 이 숫자가 왜 틀렸지?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여러 개의 시나리오가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 자기 잘못이 가장 작아 보이는 시나리오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라는 시나리오도 있지만 이것은 자기 잘못이 100%인 버전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기각됩니다. 데이터를 넘겨준 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는 시나리오는 자기 잘못이 20% 정도로 줄어드는 버전이기 때문에 채택됩니다. 이 선별 과정은 의식 아래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당신은 자기가 시나리오를 골랐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냥 사실을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이것은 똑같이 작동합니다. 배우자에게 퉁명스럽게 대했습니다. 아침부터 차가운 말투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밥상 위에서 이게 밥이야? 라는 말을 툭 던졌습니다. 혹은 맨날 이 모양이냐?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배우자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보고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내가 아침에 잘못했구나 하고 인정합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먼저 울립니다.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데. 회사에서 그렇게 시달리고 왔는데 집에서까지 기분을 맞춰야 하나? 나도 사람인데.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저 사람도 나한테 그런 적 한두 번이 아니잖아. 이 목소리들은 당신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잘못 위에 상황이라는 포장지를 두릅니다. 잘못은 그대로 있지만 포장지에 덮여서 더 이상 잘못처럼 보이지 않게 됩니다. 상황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그 순간 당신의 양심은 무사히 귀가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닫고 편안하게 쉽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또 같은 말을 해도 같은 포장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으니까 이 포장지는 무한 리필입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것은 양심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식이 사과가 아니라 합리화라는 것입니다. 사과는 내가 잘못했다로 시작해서 상대의 상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합리화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로 시작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사과는 불편함을 직면해서 해소하고 합리화는 불편함을 덮어서 해소합니다. 결과적으로 불편함이 사라진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사과 후에는 관계가 회복되고 합리화 후에는 관계에 금이 하나 더 갑니다. 그리고 그 금은 아주 가늘어서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는 금이 10년, 20년 쌓이면 어느 날 관계가 통째로 갈라집니다. 그때 가서야 도대체 뭐가 문제였지?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문제는 하나의 큰 사건이 아니라 수천 개의 작은 합리화가 만든 균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 자식 사이에서 이 포장은 더욱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자식에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화가 나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다 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혹은 너 같은 자식은 낳지 말았어야 했다 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자식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면 자식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잘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심한 말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사과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입니다. 내가 저 나이 때는 부모님한테 그런 말 정도는 들으면서 컸다. 이 합리화는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의 행동을 정상화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 합리화는 동기의 순수성을 앞세워서 행동의 폭력성을 가립니다. 부모가 이 정도도 못하면 누가 바로잡아 주겠나. 이 합리화는 역할의 정당성을 내세워서 방법의 잔인함을
무마합니다. 이 세 겹의 합리화가 작동하는 순간 당신의 잘못은 잘못에서 사랑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폭력적인 언어가 훈육이 되고 상처를 주는 말이 교육이 됩니다. 포장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 포장이 얼마나 견고한지 아십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다 큰 자식이 어릴 때 그 말이 정말 상처였다고 말해도 부모의 반응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기억이 바뀐 것입니다. 혹은 기억하더라도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합니다. 포장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원래부터 그 옷을 입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식은 벌거벗은 상처를 기억하고 있는데 부모는 옷을 입힌 기억만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두 사람의 기억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포장의 힘입니다. 포장은 현실을 바꾸지 못하지만 기억을 바꿉니다. 그리고 인간은 현실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살아갑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친구와의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중요한 자리였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퇴직 기념 자리, 환갑 축하 모임, 혹은 오래전부터 잡아둔 여행 약속. 친구가 서운하다고 말합니다. 그때 당신은 뭐라고 합니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합니까? 물론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뒤에 반드시 꼬리가 붙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 너도 알잖아.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날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 이 꼬리들이 하는 일은 명확합니다. 사과의 무게를 줄이는 것입니다. 미안해 라는 말에 순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과에 변명이라는 물을 타서 결국 사과인지 변명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미안해. 그런데 그날 진짜 사정이 있었어. 이 문장에서 진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미안해가 아니라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미안해는 입장료이고 그런데 뒤가 본 공연입니다.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사과가 아니라 해명입니다. 그런데 해명만 하면 예의 없는 사람이 되니까 사과라는 입장료를 먼저 내고 해명이라는 본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듣는 친구는 다 압니다. 아, 이 사람은 미안한 게 아니라 자기 사정을 이해해 달라는 거구나. 그런데 말하는 당신은 모릅니다. 자기가 충분히 사과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미안하다고 했잖아. 네,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의 진심은 그런데 라는 두 글자에 의해 이미 증발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포장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정확합니다. 우리는 잘못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포장하는 것입니다. 잘못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다만 그 위에 상황, 어쩔 수 없음, 좋은 의도,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포장지를 두르면 잘못은 잘못이 아니게 됩니다. 마치 선물 상자 안에 든 물건이 볼품없어도 포장이 화려하면 근사해 보이는 것처럼 볼품없는 잘못도 그럴듯한 포장을 입으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부득이한 결정으로, 심지어 용기 있는 행동으로까지 변신합니다. 이 포장 기술은 나이가 들수록 정교해집니다. 20대의 변명은 서툽니다. 본인도 그것이 변명인 줄 알면서 합니다.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말끝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30대, 40대를 거치면서 변명은 점점 세련되어집니다. 더 이상 얼굴이 빨개지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찬 어조로 자기 변명을 말합니다. 50대, 60대가 되면 변명은 신념이 됩니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이 포장해왔기 때문에 포장지가 피부처럼 붙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잘못에 대한 변명을 너무 오래 반복하면 어느 순간 그것이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 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을 100번 반복하면 정말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기억이 바뀝니다. 인간의 기억은 사실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이야기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자기 과거에 대해 확신에 차 있습니다. 나는 항상 최선을 다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 확신은 기억이 정확해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포장을 반복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포착한
인간의 첫 번째 본능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중력을 거슬러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자기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정신적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 힘든 일을 하지 않습니다. 포장하는 쪽이 훨씬 쉽습니다. 변명하는 쪽이 훨씬 편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관대함은 평생 한 번도 의심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판사이자 변호사이자 피고인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공정할 리가 없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의 편이니 어떤 변명이든 참작할 만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어떤 잘못이든 정상 참작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잘못을 아무런 포장 없이 단 한 겹의 변명도 없이 인정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상황이 그래서 또 없이 어쩔 수 없었어 또 없이 그때는 그럴 수밖에도 없이 오직 내가 잘못했다 라는 말만 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것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포장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그토록 관대한 사람이 남의 잘못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마치 탈을 바꿔 쓴 것처럼 표정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같은 크기의 잘못인데 자기 것은 실수이고 남의 것은 결함이 됩니다. 같은 무게의 실수인데 자기 것은 한 번의 실수이고 남의 것은 또 그러는 거가 됩니다. 같은 종류의 잘못인데 자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남의 것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가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남의 티끌은 가혹하게 물어뜯는다고 한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의 잘못 앞에서 얼마나 정밀한 혐의경을 들이대는지를 정확하게 포착한 표현입니다. 직장에서 후배가 실수를 합니다. 보고서에 숫자 하나가 틀렸습니다. 소수점 하나가 잘못 찍혔습니다. 당신은 그 숫자 하나를 가지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다. 확인 한 번만 하면 될걸. 왜 그러나? 이런 사소한 것도 못 챙기면 큰일을 맡길 수가 있나? 이 판단이 내려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몇 초입니다. 숫자 하나의 오류가 그 후배의 업무 능력 전체에 대한 판결로 확장되는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소수점 하나에서 출발한 판단이 이 사람은 꼼꼼하지 못하다를 거쳐 이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면 안 된다까지 순식간에 도달합니다. 하나의 실수가 한 사람의 전체 능력에 대한 판결문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달 당신이 같은 실수를 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당신도 보고서에 숫자를 잘못 쓴 적이 있습니다. 당신도 소수점을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자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 깜빡했네 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혹은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랬나 보다 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숫자 오류는 깜빡한 것이고 후배의 숫자 오류는 기본이 안 된 것입니다. 같은 실수에 완전히 다른 이름이 붙습니다. 당신의 실수는 일시적인 사건이고 후배의 실수는 영구적인 성격입니다. 당신의 실수는 점 하나이고 후배의 실수는 선 하나입니다. 점은 지울 수 있지만 선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같은 잉크로 찍힌 같은 크기의 자국인데 누가 찍었느냐에 따라 점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직장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가족 안에서는 이것이 더욱 선명하고 더욱 깊게 작동합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음식 하나를 태웠습니다. 잡채를 볶다가 좀 눌었습니다. 전을 부치다가 한쪽이 좀 탔습니다. 시어머니의 머릿속에서 이 사건은 어떻게 기록됩니까? 단순히 음식을 태웠다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정성이 없다로 기록됩니다. 명절인데 이 정도 정성도 안 들이나 로 기록됩니다. 이 집안을 우습게 본다 로 기록됩니다. 심하면 역시 그 집안 딸이라 그렇다 로까지 확장됩니다. 잡채 하나가 누른 것이 정성의 문제로, 태도의 문제로, 인격의 문제로, 집안의 문제로 단계적으로 확장됩니다. 음식 하나를 태운 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한 판결로 커지는데 시어머니의 머릿속에서는 불과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어머니가 음식을 태우면
어떠십니까? 나이가 드니까 깜빡하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션이 예전 같지 않아. 끝입니다. 자기에게는 한 줄짜리 변명으로 끝나는 일이 며느리에게는 10줄짜리 판결문이 됩니다. 자기가 태운 음식은 나이 탓이라는 이름표가 붙고 며느리가 태운 음식은 정성 부족이라는 이름표가 붙습니다. 자기 것은 신체의 문제이고 며느리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신체의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니 양해가 되지만 마음의 문제는 의지로 고칠 수 있는 것이니 용서가 안 됩니다. 같은 탄 음식인데 누가 태웠느냐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일이 되기도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억 속에 이 사건은 저장됩니다. 1년 뒤, 2년 뒤, 3년 뒤. 명절 때마다 이 기억은 다시 꺼내집니다. 그때도 그랬잖아. 맨날 이러잖아. 한 번의 사건이 맨날 이듭니다. 그때 한 번이 항상으로 바뀝니다. 며느리가 그 뒤로 100번 음식을 잘 만들어도 한 번 태운 기억이 100번의 성공을 이깁니다. 남의 잘못은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반면 자기 잘못은 기억 속에서 빠르게 흐려지고 시간이 지나면 아예 없었던 일이 됩니다. 형제 사이에서도 이것은 어김없이 작동합니다. 동생이 부모님 병원에 한 번 못 갔습니다. 일이 있었습니다. 출장이 겹쳤습니다. 아이가 아팠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그 이유에 관심이 없습니다. 형이 보는 것은 안 갔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에서 판결이 시작됩니다. 역시 무책임하다. 자기 일만 아는 놈이다. 부모한테 관심이 없다. 입으로만 효도하는 거다. 한 번 빠진 것이 그 사람의 전체 인격에 대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법정에서는 증거 하나로 유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의 머릿속 법정에서는 증거 하나로 유죄가 확정됩니다. 항소도 없습니다. 변호인도 없습니다. 판결은 즉시 확정되고 영구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같은 형이 2번, 3번, 5번 못 간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평소에 얼마나 했는데 한두 번 빠진 걸 가지고 나는 매달 용돈도 보내드리잖아. 그걸로 충분하지. 자기의 5번은 예외이고 동생의 1번은 본성의 증거입니다. 자기의 부재에는 평소의 공모가 방패가 되어주지만 동생의 부재에는 아무런 방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생이 평소에 얼마나 부모님을 챙겼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한 번 안 간 것. 그것만이 유일한 증거이자 유일한 판결 근거입니다. 이웃 사이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옆집에서 늦은 시간에 소음이 났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옵니다. 당신은 즉시 불쾌해집니다.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다.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저런 사람들이 옆에 살면 진짜 피곤하다. 이 판단은 소음이 시작된 지 3분 만에 완성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당신 집에서 손님이 와서 밤늦게까지 떠들었던 것은 기억합니까? 그때 당신은 소음의 양이 옆집보다 적었습니까? 아마 비슷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신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가끔 있는 일이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라 어쩔 수 없지. 우리가 맨날 이러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소음은 사정이 있는 소음이고 옆집의 소음은 상식이 없는 소음입니다. 같은 데시벨인데 누구의 집에서 나느냐에 따라 이해할 수 있는 소음이 되기도 하고 참을 수 없는 소음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물어뜯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불쾌함입니다. 화입니다. 실망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숨어있는 감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은밀한 쾌감입니다. 남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불쾌하다고 말합니다. 화가 난다고 말합니다.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뿐입니까? 정말 솔직해진다면 남의 잘못을 발견하는 순간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만족감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역시 나보다 못하군. 나는 저런 실수는 안 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이 만족감은 너무 작고 너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의식하지 못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만족감이 바로 우리가 남의 잘못에 그토록 예민한
진짜 이유입니다. 남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올라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올라가는 것은 힘듭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고 실패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자기 부족함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을 끌어내리는 것은 쉽습니다. 남의 잘못을 하나 찾으면 아무런 노력 없이 자기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기 위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남이 매려간 것을 자기가 올라간 것으로 착각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착각은 달콤합니다. 그리고 달콤한 것은 중독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의 잘못에 돋보기를 들이대는 심리적 이유입니다. 그것은 정의감이 아닙니다. 자기 확인의 욕구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괜찮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남의 잘못을 향해 자동으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카메라의 자동 초점 기능처럼 의식하지 않아도 맘의 결점에 렌즈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뒷담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빠지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부족함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또 그랬대. 그 사람은 원래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사람 진짜 답이 없어. 이 대화 속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분노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연대감을 느낍니다. 자기들은 저렇지 않다는 공동의 우월감을 느낍니다. 남의 잘못을 함께 물어뜯는 행위는 일종의 심리적 동맹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무언의 합의가 그 대화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뒷담화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편안함은 음식이 맛있어서도 아니고 분위기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확인에서 오는 안도감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안다는 동의에서 오는 만족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함께 남의 뒷담화를 하던 사람들도 자리를 옮기면 서로에 대해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갑과 을이 함께 병의 뒷담화를 합니다. 병이 또 그랬대. 진짜 답이 없어. 그런데 갑이 자리를 뜨면 을은 정과 함께 갑의 뒷담화를 합니다. 갑이 좀 그렇지 않아? 진짜 답답해. 이 끝없는 순환 속에서 모든 사람은 동시에 판사이자 피고인입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판단당하고 남을 물어뜯으면서 자기도 물어뜯기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아니, 알면서도 자기만은 예외라고 믿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뒷담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이것도 포장입니다. 뒷담화라는 행위에 사실 전달이라는 포장지를 두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허물을 가장 가혹하게 판단했던 그 순간, 그 판단의 뿌리에 정의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은밀한 만족이 있었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대답할 용기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인간의 이중잣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조가 있습니다. 같은 행동을 놓고 자기에게는 상황의 문제로 해석하고 남에게는 성격의 문제로 해석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때때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판단에서, 거의 모든 관계에서, 거의 모든 순간에 작동하는 인간의 기본 해석 방식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것이 편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치 공기가 있다는 것을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듯 이 이중 해석은 너무 일상적이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약속에 늦으면 길이 막혔다입니다. 남이 약속에 늦으면 시간관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같은 지각인데 내 지각에는 원인이 붙고 남의 지각에는 성격이 붙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 참다 터진 것입니다. 남이 화를 내면 성격이 더러운 것입니다. 같은 분노인데 매 분노는 축적된 인내의 결과이고 남의 분노는 인격의 결함입니다. 내가 일을 못하면 운이 나빴다입니다. 남이 일을 못하면 능력이 없다입니다.
같은 실패인데 매 실패에는 외부 요인이 붙고 남의 실패에는 내부 원인이 붙습니다. 내가 돈을 못 벌면 경제가 어렵다 이고 남이 돈을 못 벌면 노력이 부족하다 입니다. 내가 살이 찌면 스트레스 때문이고 남이 살이 찌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대비를 하나씩 나열하면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해석하는 기본 문법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는 동사를 쓰고 남에게는 형용사를 씁니다. 나는 실수했다와 그 사람은 부주의하다의 차이입니다. 동사는 일시적입니다. 한 번 한 행동이니 다음에는 안 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는 영구적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수정 가능한 동사를, 남에게는 수정 불가능한 형용사를 붙이는 것. 이것이 이중잣대의 문법입니다. 이 구조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평소에 하는 판단들이 얼마나 기울어진 것인지가 드러납니다. 당신의 아들이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합니까? 이번 시험이 어려웠나 보다. 컨디션이 안 좋았나 보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까 다음에 잘하면 되지. 당신의 아들에게는 상황과 조건이라는 쿠션이 깔립니다. 떨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두꺼운 쿠션이 깔립니다. 그런데 옆집 아이가 같은 점수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집에는 공부를 안 하나 봐. 부모가 관리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집이 그런 거 아니야. 옆집 아이에게는 쿠션이 없습니다. 곧바로 딱딱한 바닥에 매동댕이 쳐집니다. 아이의 점수에서 아이의 태도로, 아이의 태도에서 부모의 양육으로, 부모의 양육에서 그 집안 전체로 한 번에 판결이 내려집니다.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한 번에 굴러떨어집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 이중 구조는 더욱 일상적으로, 더욱 빈번하게, 더욱 은밀하게 작동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잊었습니다. 남편의 머릿속에서는 즉시 상황 해석이 시작됩니다.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빴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마음은 있었는데 정신이 없었다. 며칠 전까지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날 갑자기 큰 건이 터져서. 이것은 전형적인 상황의 해석입니다. 잘못의 원인이 자기 바깥에 있습니다. 회사가 바빴고 기억력이 문제였고 갑작스러운 일이 터졌습니다. 자기 마음에는 문제가 없었고 환경이 문제였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같은 남편이 아내가 자기 승진 기념일을 잊으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일에 관심이 없는 거야.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 항상 자기 일만 중요하지. 내일은 관심도 없잖아. 이것은 전형적인 성격의 해석입니다. 잘못의 원인이 상대 안에 있습니다. 관심이 없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날 얼마나 바빴는지, 아내의 기억력이 어떤 상태인지, 아내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있었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이즘인데 자기 것은 상황 탓이고 상대 것은 마음 탓입니다. 자기 것은 어쩔 수 없는 실수이고 상대 것은 관심의 부재입니다. 같은 망각이 자기에게는 면죄부가 되고 상대에게는 유죄 증거가 됩니다.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다.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투자도 많이 들어갔고 기대도 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책임자였다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시장 상황이 예상과 달랐다. 예산이 부족했다. 위에서 방향을 중간에 바꿨다. 팀원들의 역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타이밍이 안 좋았다. 실패의 원인이 사방으로 분산됩니다. 시장으로, 예산으로, 상부로, 팀원으로, 타이밍으로. 당신 자신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원인의 화살이 10방향으로 흩어지면 당신에게 꽂히는 화살은 10개 중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같은 규모의 프로젝트 실패를 다른 부서의 책임자가 맡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봅니까? 리더십이 부족한 거지.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지. 처음부터 무리한 거였어. 자기 실력도 모르고. 원인이 사방으로 분산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로 집중됩니다. 10개의 화살이 한 사람에게 꽂힙니다. 시장 상황도, 예산도, 상부의 방향 전환도, 타이밍도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판단력, 그 사람의 자질, 오직 그 사람만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같은 부모가
자식 세대의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요즘 젊은 것들은 근성이 없어. 왜 그렇게 나약하냐? 우리 때는 그런 거 가지고 힘들다는 소리 안 했다. 편하게 살아서 그런 거야. 자식 세대의 행동에는 시대라는 배경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식 세대에게도 그 세대만의 무대가 있고 그 무대 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취업 난도, 집값 폭등도, 사회 구조의 변화도 배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곧바로 성격과 태도로 해석됩니다. 근성이 없고 나약하고 편하게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반대 방향도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자식 세대는 자신의 어려움을 설명할 때 시대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취업이 어려운 것은 경제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미루는 것은 사회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을 못 사는 것은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환경과 구조로 설명됩니다. 자기 행동의 배경에 사회라는 거대한 구조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같은 자식 세대가 부모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왜 그렇게 고집이 세요? 왜 변하질 않으세요? 왜 그렇게 생각이 좁으세요? 왜 아직도 그 시대에 살고 계세요? 부모의 행동에는 시대라는 배경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기 시대의 사물이라는 것, 부모의 고집도 그 시대를 살아온 결과라는 것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곧바로 고집과 편협함으로 해석됩니다. 양쪽 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자기에게는 시대를 주고 상대에게는 성격만 들이밉니다. 자기에게는 배경을 칠해주고 상대에게는 배경 없이 인물만 세워놓습니다. 배경이 있는 인물은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었겠구나. 배경이 없는 인물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같은 사람인데 배경을 칠해주느냐 마느냐에 따라 이해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비난받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이중성의 핵심 구조입니다. 자기에게는 왜를 묻고 남에게는 뭐를 묻습니다. 자기에게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물으면서 남에게는 뭘 그렇게 했는지를 묻습니다. 왜? 라는 질문은 이해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문을 열면 상황이 보이고 맥락이 보이고 사정이 보입니다. 뭘? 이라는 질문은 판단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문을 열면 잘못만 보이고 결함만 보이고 부족함만 보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는 항상 이해의 문을 열고 남에게는 항상 판단의 문을 엽니다. 같은 건물에 두 개의 문이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항상 밝은 쪽 문을 열고 남을 위해서는 항상 어두운 쪽 문을 엽니다. 이 기울어진 저울 위에서 우리가 공정하다고 믿어온 판단들은 얼마나 공정한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했던 평가들은 얼마나 객관적인 것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때 같은 상황에서 당신 자신에게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에게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때 상황이 그랬어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이중잣대입니다. 이중잣대가 가장 날카롭게 작동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낯선 사람 사이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입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대가 크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크고 실망이 클수록 판단은 가혹해집니다. 그리고 그 가혹한 판단은 자기 자신에게는 절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의 실수에는 어깨를 으쓱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가까운 사람의 실수에는 온몸이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입에서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옵니다.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가깝기 때문에 더 아프고 아프기 때문에 더 가혹한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지 20, 30년이 된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쇼펜하우어의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가 드러납니다. 아내의 잔소리가 견딜 수 없다고 말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매사에 간섭이야? 좀 내버려두면 안 되나? 왜 이것저것 다 참견이야? 집에 오면 편하게 좀 쉬자, 제발. 이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를 통제욕으로 해석합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저래. 저 사람은 남을 가만 놔두지 못해. 저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사람이야. 아내의 행동에
성격이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성격은 바뀌지 않는 것이니 이 판결은 영구적입니다. 그런데 같은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왜 그것도 못해? 이거 좀 제대로 해.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매번 이러니까 답답하지. 이것은 잔소리가 아닙니까? 형식도 같고 어조도 같고 반복된다는 점도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 본인에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잔소리가 아니라 정당한 지적이지. 당연한 걸 말하는 건데 그게 왜 잔소리야? 잔소리는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는 거고 나는 필요한 말을 하는 거야. 자기 입에서 나오면 지적이고 상대 입에서 나오면 잔소리입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면 필요한 말이고 상대 입에서 나오면 쓸데없는 반복입니다. 같은 햄인데 이름이 다릅니다. 이름이 다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지적은 합리적인 행동이지만 잔소리는 성격의 결함입니다. 아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돕지 않는다고 불만입니다. 왜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같이 사는 건데 왜 나만 해야 해? 눈에 안 보여? 저기 빨래 쌓인 거? 이 불만은 정당합니다. 충분히 화가 날 만합니다. 그런데 같은 아내가 남편의 불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남편이 나도 힘든데 좀 이해해줘 라고 하면 당신이 뭐가 힘들어? 나만큼 힘들어? 라고 반응합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고 하면 나는 스트레스 없는 줄 알아? 라고 반응합니다. 자기의 힘듦은 인정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상대의 힘듦은 과장된 것입니다. 자기의 불만은 정당한 것이고 상대의 불만은 투정인 것입니다. 자기의 고통에는 무게가 있지만 상대의 고통은 가벼운 것입니다. 이것이 20, 30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입니다. 서로에게 같은 것을 하면서 서로에게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이름 때문에 같은 행동이 한쪽은 정당하고 한쪽은 부당하게 됩니다. 이 불균형이 20, 30년 동안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가 됩니다. 저 사람은 나를 몰라.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 말을 양쪽이 동시에 합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상대에게는 이해의 문을 열지 않고 판단의 문만 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이 이중잣대는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뿌리가 너무 깊어서 뽑히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나는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한 문장은 맞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로 열리지 않는 문이 없습니다. 자식에게 심한 말을 해도 너를 위해서, 자식의 선택에 반대해도 너를 위해서, 자식의 삶에 간섭해도 너를 위해서, 자식의 배우자를 탐탁지 않게 봐도 너를 위해서입니다. 너를 위해서 라는 세 글자가 모든 잘못 위에 황금색 포장지를 둘러줍니다. 이 포장지는 두껍고 튼튼해서 어떤 잘못도 감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하면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도 모르고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어떻게 부모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식의 행동에는 자식을 위해서라는 포장지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독립적인 선택을 해도 그것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식이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해도 자기 커리어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부모를 버리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부모의 모든 행동에는 사랑이라는 포장지가 허락되지만 자식의 선택에는 배은망덕이라는 딱지만 붙습니다. 자식 쪽에서도 같은 이중잣대가 정확히 같은 구조로 작동합니다. 방향만 다를 뿐 구조는 동일합니다. 부모에게 소홀한 것은 바빠서입니다. 전화를 안 한 것은 정신이 없어서입니다. 명절에 안 간 것은 일이 있어서입니다. 부모님 생신을 잊은 것은 깜빡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상황 때문입니다. 자기 소홀함에는 항상 상황이라는 쿠션이 깔립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봅니까? 아버지가 자기 직업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지 않으면 왜 나한테 관심이 없으세요? 어머니가 손주를 봐주지 못하면 왜 그것도 못 해주세요? 부모가 자기 배우자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세요? 부모의 부족함에는 상황이라는 쿠션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도 나이가 들었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부모 나름의 사정이 있다는 것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곧바로 관심 없음, 사랑 부족, 차가움이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형제 사이에서는 재산 문제가 이 이중자 때에 가장 적나라한 시험대가 됩니다. 부모님의 유산 앞에서 형제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쇼펜하우어의 말을 가장 날 것으로 증명합니다. 자기가 더 받아야 하는 이유는 100가지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더 모셨다. 내가 더 어려운 형편이다.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하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나한테 약속하셨다. 내가 부모님 병원비도 다 냈다. 자기 몫에 대해서는 끝없이 정당화가 가능합니다. 이유를 하나 대면 그 뒤에 또 다른 이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러시아 인형처럼 하나를 열면 그 안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같은 주장을 하면 어떻게 봅니까? 욕심이 많다. 이기적이다. 부모 재산 가지고 저렇게 추하게구나. 역시 돈 앞에서는 본성이 나오는 거야. 자기가 더 받으려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고 형제가 더 받으려는 것은 추한 욕심입니다. 같은 행동인데 자기가 하면 권리 주장이고 형제가 하면 욕심 부리기입니다. 자기 눈에는 자기 이유만 보이고 형제 눈에는 형제 이유만 보입니다. 그리고 양쪽 다 자기가 더 정당하다고 확신합니다. 이 확신이 충돌할 때 형제 사이에 영원히 메울 수 없는 골이 생깁니다. 부모님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이 안 되어 형제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일이 드물지 않은 것은 이 이중자 때 때문입니다.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과 사위 사이에서도 이 구조는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살림을 지적합니다. 반찬이 왜 이렇게 짜니? 집안 정리를 좀 해야지.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되겠니? 이불 빨래는 언제 한 거야? 이 지적들은 시어머니에게는 조언입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충고입니다. 좋은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며느리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위해서가 등장합니다. 이 마법의 단어는 부모 자식 사이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서도 작동합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이 한마디가 시어머니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버릇이 없다. 어른을 무시한다.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다. 요즘 며느리들은 예의가 없어. 시어머니의 10마디는 조언이고 며느리의 한마디는 무례입니다. 시어머니의 지적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고 며느리의 반론은 버릇없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10대1의 비율인데 한마디를 한쪽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됩니다. 사위 쪽에서도 같은 구조가 작동합니다. 장인이 이것저것 간섭하면 속으로 불쾌합니다. 왜 남의 가정에 참견이야? 우리 집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사위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야. 장인의 간섭은 월권입니다. 경계를 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가 같은 간섭을 하면 어떻습니까? 부모니까 걱정돼서 그러시지.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가족끼리 그 정도는 하는 거야. 부모님이 그러시는 건 사랑이지. 장인의 간섭은 월권이고 친부모의 간섭은 사랑입니다. 같은 행동인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 월권이 되기도 하고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왜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이중잣대가 더 극심한 것일까요? 그것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나를 알아줘야 한다는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화도 크지 않습니다. 실망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배신으로 느껴집니다. 이만큼 가까운 사이인데 이것도 몰라? 이렇게 오래 함께 했는데 나를 이 정도밖에 몰라? 내가 말을 안 해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 기대가 깨질 때 분노가 생기고 그 분노는 판단을 가혹하게 만듭니다.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면 넘어갈 수 있었을 일이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상대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배우자에게 나를 알아달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당신은 배우자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자식에게 부모 마음을 알아달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당신은 자식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부모에게
나를 이해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당신은 부모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알아달라는 요구는 하면서 알겠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이중잣대가 가장 극심한 진짜 이유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가혹한 이유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의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배우자에게 나를 알아줘야지 라고 말하면서 나도 당신을 알아야지 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식에게 부모 마음을 알아야지 라고 말하면서 나도 네 마음을 알아야지 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요구의 화살은 항상 밖으로만 나갑니다.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만큼의 관대함을 베푼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당신이 자기 실수를 어쩔 수 없었어로 넘긴 그 관대함을 그 사람의 실수에도 똑같이 적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실수 앞에서 어쩔 수 없었겠지 라고 말해준 적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적은 것을 용서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벌어지는 가장 슬픈 이중잣대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한마디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내 잘못은 포장하면서 남의 티끌은 가혹하게 물어뜯는 것이 인간이다. 이 문장을 읽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쉽습니다. 맞아, 사람들이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역시 쇼펜하우어는 대단해 라고 감탄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사람은 남을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맞아, 저 사람이 꼭 그래. 맞아, 우리 시어머니가 딱 그래. 맞아, 우리 상사가 그 꼴이야. 맞아, 우리 며느리가 딱 저거야. 맞아, 우리 형이 바로 그거야. 쇼펜하우어의 말을 듣고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을 먼저 떠올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의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증명하는 가장 완벽한 증거입니다. 남의 이중잣대는 선명하게 보면서 자기의 이중잣대는 보지 못하는 것. 남의 포장은 한눈에 알아보면서 자기의 포장은 포장인 줄도 모르는 것. 이 글을 읽으면서도 자기가 아니라 남을 떠올렸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쇼펜하우어가 말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와 남에게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이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행위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누군가의 실수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화를 잠깐 멈추고 자기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이와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없는가? 이 질문 하나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것은 변속력으로 달리던 자동차의 핸들을 반대쪽으로 꺾는 것만큼이나 급격한 전환입니다. 감정은 관성이 있어서 한번 남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는 온 세상이 상대의 잘못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상대가 했던 다른 잘못들까지 줄줄이 떠오릅니다.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저번에도 그랬잖아.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기억이 선별적으로 작동해서 상대의 잘못만 골라서 소환합니다. 상대가 잘했던 일, 상대가 베풀었던 것, 상대가 참아주었던 것은 그 순간 기억의 창고 깊은 곳에 잠겨버립니다. 열쇠가 없어서 꺼낼 수가 없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기억의 창고를 잠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깨달았다고 내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달에 반성했다고 다음 달에 교정되지 않습니다. 올해 다짐했다고 내년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 순간, 매 판단, 매 감정 앞에서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일입니다. 남에게 화가 날 때마다, 남을 판단하고 싶을 때마다, 남의 잘못을 물어뜯고 싶을 때마다 그 에너지를 잠깐 멈추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 이것을 10번 하면 3번 정도 성공합니다. 나머지 7번은 이미 입에서 판단의 말이 나간 다음에야 아, 또 그랬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10번 중 10번 다 성공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3번 성공하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어제 2번이었다면 오늘 3번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이중잣대는 더 단단해집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20대의 이중잣대는 유연합니다. 바른 관점을 접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바뀝니다. 자기 잘못을 지적받으면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그래, 내가 잘못했네 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30대, 40대가 되면 이중잣대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만의 판단 기준이 확립되고 그 기준이 원칙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나는 원칙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 속에는 내 기준이 맞고 남의 기준은 틀리다는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50대, 60대가 되면 그 원칙이 거의 바위처럼 단단해집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는 말이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자기 잘못에 대한 포장은 수십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시멘트처럼 굳어져서 더 이상 포장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남에 대한 가혹한 잣대는 경험에서 나온 안목이라는 이름을 얻어서 더 이상 가혹함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의 이 작업은 더 어렵고 더 귀합니다. 20대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축축한 흙에 금을 긋는 것과 같습니다. 비교적 쉽게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지워지기도 하지만 다시 긋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바위에 금을 긋는 것과 같습니다. 한 줄을 긋는데 엄청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손이 아프고 도구가 닳습니다. 그러나 바위에 새긴 한 줄은 흙에 새긴 100줄보다 깊고 오래갑니다. 비가 와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어려운 만큼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변화는 젊은 시절의 100번의 반성보다 깊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엄격한 것이 곧 남에게 관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관대한 것이 곧 올바른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남에게 관대하라가 아닙니다. 같은 잣대를 쓰라 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대함의 양이 아니라 잣대의 균형입니다. 자기에게 관대하면서 남에게도 관대한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있는 곳은 편안합니다. 세상이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함께 있으면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엄격하면서 남에게도 엄격한 사람은 엄한 사람이지만 적어도 공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긴장되지만 존경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먼저 엄격하기 때문에 남에게 엄격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엄격하면서 남에게 관대한 사람은 드문 사람입니다. 만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한치의 변명도 없으면서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만 관대하고 남에게만 엄격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자기 잘못에는 100가지 변명을 만들면서 남의 잘못에는 단 한 줄의 변명도 허락하지 않는 사람. 자기에게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남에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가장 보편적인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보편적인 인간이 바로 우리 자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높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도 자기에게 관대한 해석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꾸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가 이중잣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공정한 사람이야 라는 믿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자기 자신을 공정한 사람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은 합리적이고 내 기준은 올바르고 내 잣대는 균형 잡혀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내려놓는 것은 자기 발밑의 바닥을 걷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두렵고 불안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서 있던 땅이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기울어진 바닥 위에 서서 나는 균형을 잡고 있다고 믿는 것보다는 바닥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훨씬 정직한 삶입니다. 기울어진 줄 모르고 서 있는 사람은 영원히 기울어진 채로 살지만 기울어진 줄 아는 사람은 그 기울기만큼
의식적으로 반대쪽으로 무게를 실을 수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그 판단을 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는 것입니다. 이 잣대를 나에게 적용하면 어떤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을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잘못을 눈감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다만 같은 잣대를 먼저 자기에게 적용해 본 다음에 남에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순서만 바꾸라는 것입니다. 남을 먼저 재고 나를 나중에 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재고 남을 나중에 재는 것입니다. 이 순서의 변화만으로도 판단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판단의 칼날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자기 잘못도 제대로 보이고 남의 잘못도 제대로 보입니다. 포장도 줄고 돋보기도 줄면서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잘못에서 변명을 걷어내면 잘못의 진짜 크기가 보입니다. 남의 잘못에서 돋보기를 치우면 잘못의 진짜 크기가 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두 크기는 대부분의 경우 비슷합니다. 내가 저지르는 잘못과 남이 저지르는 잘못은 포장과 돋보기를 치우고 나면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우리는 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있는 길이 아닙니다. 도착지가 있는 여행이 아닙니다. 매일도 당신은 자기 잘못에 포장지를 두를 것입니다. 내일도 당신은 남의 티끌에 돋보기를 들이밀 것입니다. 모레도 그럴 것이고 글피에도 그럴 것이고 내년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이다 라고 단정한 것은 이것이 고칠 수 있는 결함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감기를 완치할 수는 있지만 체온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중잣대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체온 같은 것입니다. 없앨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조건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자기가 기울어진 저울을 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같은 저울을 들고 있어도 다른 판단을 내립니다. 기울어짐을 아는 사람은 그 기울기만큼을 보정하려 합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의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삶입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울어진 채로 평생을 살면서 자기가 균형 잡혀 있다고 믿습니다. 의식하는 사람은 기울어진 채로 살면서도 가끔씩 반대쪽으로 무게를 실어봅니다. 10번 중 3번이라도 성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제보다 한 번 더 성공하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한마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거울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거울 속에는 자기 잘못에 비단 옷을 입히고 남의 태클에 돋보기를 들이대는 한 사람의 얼굴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인지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거울을 들여다볼 것인지 아니면 외면한 채 오늘도 남의 잘못을 물어뜯으러 갈 것인지 그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해 두십시오. 당신이 남의 잘못을 물어뜯고 있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의 잘못을 물어뜯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남에게 돋보기를 들이대고 있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에게 돋보기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도 자기 잘못에는 비단 옷을 입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같은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남을 판단하는 그 잣대를 오늘 하루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